단순한 삶.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또 이 주제를 정한 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어떤 그런 당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절박한 현실로서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사는, 우리 삶의 양식을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그 평화의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전쟁으로 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맞나요? 의문을 갖지 모르겠지만, 역사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이러한 평화의 시대가 없었답니다. 70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죠. 이 평화의 시대가 그 이전에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가장 적고, 질병으로 또는 기근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그 숫자, 그 피해가 가장 적은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평화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70년 동안,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70여 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이 평화의 시대를 살았는데, 이 평화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 시대적 담론, 시대적 그 이슈는 뭐였는가? 뭐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장이었습니다. 성장. 성장. 네. 모든 것이 성장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성장. 네. 사실 그 인류 사회에 성장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성장의 출발점은, 본격적인 이 성장의 담론이 출발하게 된, 성장이 하나의 이념화되는 그 시작점은 뭐냐면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그 계기가. 여러분, 산업혁명의 핵심은 뭡니까? 과학기술의 발달? 인류 문명의 증진? 뭐 그런 면도 있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가장 인류사에 끼친 큰 영향은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잉여가치라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에서 예전에는 모든 것이 인력에 의해서, 그렇죠? 아니면 뭐 수력이나 뭐 물레방아나, 그렇죠? 무슨 가축의 힘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제품들을 생산을 했는데, 이제 뭐예요? 전기의 힘, 또 전기의 힘, 기계에 의해서 이 생산성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 시대에는요, 항상 모든 게 모자랐어요. 그렇죠? 모자랐습니다. 모자른 거예요. 모든 것이 모자른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잉여가치가 생긴 거예요. 남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과잉. 과잉이라는 거예요. 과잉. 과잉. 여러분, 성장이라는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과잉이라는 얘기입니다. 필요 이상. 그죠?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갖는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현상을 유지하겠죠. 그죠? 현재를 유지할 거예요.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남는 것이, 그 과잉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이 잉여 가치와 이 과잉, 이것이 결국은 뭐를 형성하게 되죠? 이게 쌓여서 뭐가 형성되는 거죠? 자본이 형성되죠, 자본이. 자본이라는 게, 왜? 남는 것이 쌓여서 자본이라는 것이 형성되잖아요. 쓰고 남은 돈이, 여러분, 뭐 저축을 해서 통장에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자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본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출발합니까? 자본주의가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죠? 모든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요. 그럼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간다는 건 뭐예요? 항상 그 자본이라는 것이 축적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잉여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항상 뭐예요? 공급의 과잉, 생산의 과잉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성장을 지향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네. 여러분, 사실 이 산업혁명의 결과로,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그 전쟁, 뭐 물론 그 이전의 전쟁도 뭐 여러 나라들끼리 뭐 이렇게 싸우긴 했지만 지구 전체가, 전 세계가 전쟁터가 됐던 경우가 없죠. 그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도 사실 여러분 이게 산업혁명의 여파였다는 거 아는 분들 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의 여파예요. 독일이 1차 대전에서 지잖아요. 결국 뭐냐면 이 과잉된 거예요. 예. 과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가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모든 것이 과잉이 되고 이제 또 그 잉여 가치가 이제 생기니까 결국은 충돌하게 되죠.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1차 대전이 터졌는데 누가 졌어요? 독일이 졌죠. 독일이 패전국가가 됐어요. 패전국가가 된 독일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채가 이제 국채를 계속 남발한 거죠.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안 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마르크스화를 갖다가 막 찍어냈잖아요. 그게 여러분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양적 완화의 원조는 독일입니다. 네. 독일입니다. 독일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유럽 경제가 거의 뭐 지금 엄청난 돈을 막 찍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인플레에 시달리게 된 것이고, 그렇죠? 독일은 계속 엄청난 부채 국가로서 승전국이었던 유럽 여러 나라들한테 계속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히틀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게르만 민족의 위대성 해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만드는데 그 이면에 누가 있느냐? 네. 유대인들이 있다. 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럽의 경제권을, 금융시장을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분노를 유대인들을 향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2차 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류사의 큰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네.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날 때의 그 직전은 여러분 대공황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미국의 대공황, 이미 유럽은 대공황이 발생했고요. 네. 1차 대전의 여파로 대공황이 발생돼서 그것이 계속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의 중국 경제의 성장률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돌아가듯이 그 당시에 미국이 신대륙, 그죠? 미국의 성장률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돼요? 미국도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과잉,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잉여가치. 여러분, 공급이 수요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넘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감당이 되지만, 이게 오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버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러분? 네?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그렇죠? 인플레이션의 시작, 인플레이션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죠? 돈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그죠? 물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것에 의해서 경제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거꾸로 어떻게 되죠? 디플레이션이 옵니다. 경제학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미국이 그래서 여러분 대공황이 온 거예요. 대공황.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돼요? 미국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2차 대전에 왜 뛰어들었냐 하면 바로 이
그 군수 산업 기지가 된 거예요. 유럽에서 일어난 2차 대전, 그 세계 대전에. 예.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일본까지 뛰어든 거죠. 일본도 왜 그러냐? 일본도 그 당시에 경제 공황에 시달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자본주의가 태동하는 그 시점, 산업혁명 이후에 이 성장과 팽창, 잉여가치와 이 과잉 생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인류사의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우리가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이 잉여가치를, 과잉을, 성장을 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전쟁이 나게 되는 거야. 경제가 붕괴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자본주의를 우리가 통제해야 되겠다. 국가 시스템이 또 국제사회가 통제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뭐죠?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그래서 그것이 먹히는 듯 한 거예요. 먹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 진영과 또 공사 사회주의 진영이 나뉘어가지고 서로 경쟁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이 수정 자본주의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통제를 하고 하면서 이 서구 문명의 황금기가 옵니다. 여러분, 미국의 황금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미국이 가장 풍요롭고 미국이 가장 잘 살던데 언제인 것 같아요? 60년대. 여러분 그 영화 미국 어렸을 때 월튼네 가족이라는 그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그게 이 60년대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 그 미국 영화를 보더라도 여러분 이 60년대가 미국이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예요.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이제 계속 이 성장에 의해서 그 풍요로움이 지속되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 수정 자본주의가 아닌 뭐죠? 시장주의.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하지 않고 시장 그 자체에 이제 맡겨도 된다. 이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성숙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영향력을 줄여야 된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는 이제 이 배경에는요, 이 이면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이 60년대의 이 풍요로움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월남전 이후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무너짐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잉여가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이라든지 서구 사회라는 그 거대한 어떤 어떤 그 문명권 거기에 그것을 지탱하기에 이 잉여가치라는 것이 이 성장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예전에는 잉여가치가 있고 그 잉여가치 위에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6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 경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장이 잉여가치를 초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벌어서 남는 돈 요만큼인데 그거보다 더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 항상 그 성장에 의해서 풍요로움을 누리던 그 세대가 계속 뭐예요?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전 세계 대부분의 소비를 여러분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70%를 미국이 한다는 거 아세요? 식량 소비의 50% 이상을 미국이 해요. 전 세계가 여러분 뭐예요? 미국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미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재밌어요.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실질적인 소득도 떨어지는데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는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 오일 쇼크가 왔었잖아요. 오일 쇼크가 70년대 초반에 오고 1차, 2차가 오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미국 경제가 붕괴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택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 가지 정책을 내세웁니다. 그 전까지 화폐는요, 여러분, 금본위 화폐였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화폐를 발행하는 만큼 금을 보유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화폐 그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의 금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화폐는, 그 돈은 10달러라고 하면 내가 10달러를 갖고, 내가 100달러를 갖고 있으면 100달러의 금이 있는 거예요. 금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졌어요. 그게 금본위 화폐예요. 그렇죠?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랬는데 이거를 누가 깼죠? 닉슨이 깼어요. 네, 닉슨이. 월남전 한참일 때. 닉슨이 금본위 화폐를 없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화폐는 뭐죠?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찍어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정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미국은 어떤 나라가 되는 겁니까? 통화 기축국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미국이 지금도 먹고 사는 방식인데요. 그때 여러분 닉슨이라는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도 조롱의 대상이고 또 아주 무능하고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이 살 수 있는 그런 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사람은 닉슨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X지만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동그라미죠. 뭐 아무리 닉슨을 욕을 해도 닉슨이 만들어 놓은 그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도 미국이 굴러가게 돼 있어요. 미국은요,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 모든 공장을 다 포기해 버렸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국가는 엄청난 소비에 의해서 유지되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소비하는 것, 제가 이거 에너지의 70%를 소비해 버려요. 예? 전 세계의 식량의 50%를 소비해 버리는 나라예요.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뭐 3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면적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소비하고 있는 것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그냥 고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 소득에 의해서 이거 소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요, 여러분, 그 제품이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공산품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해외로 자동차 아웃소싱을 시킨다는 거, 글로벌화 시킨다는 거, 세계화 시킨다는 거, 그 닉슨이 먼저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다. 네.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싼 데 보내가지고, 예. 자, 거기서 만들고, 그걸 미국에 들여와서 팔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전 잘 몰랐는데,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감춰져 있는 그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실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에서 소비하고 있는 제품의 대부분이 여러분, 전부 어떻게 돼요?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옵니다. 미국 가정에서 소비하고 있는 모든 그 물품들, 소비하고 있는 제품들의 여러분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미국에 그 프로도 있어요. 유명한 프로도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그 생활이 불가능해요. 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예요.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는요,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죠? 세계에서 가장 인건비가 비싼 나라가 미국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외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그러니까 아이폰도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고 인도네시아에서 일부 생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예요? 이 성장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떤 그러한 극한의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여기서 뭘 했냐? 미국 사회는 이제 금융으로 전환한다고 했어요. 금융으로 전환한다고 했어요. 금융.
근데 여기서 금융으로 전환시킨 이 닉슨 정권이 했던 것이 뭐냐면 아까 금본위 화폐 제도를 폐지시켜 버렸어요. 네. 이제 뭐예요? 그냥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면 돼요. 그죠? 네. 그리고 뭐예요? 그거를 누가 보증한다고요? 국가가 그 가치를,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국채처럼 국가가 그걸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니까, 가장 힘이 센 나라니까 달러가 가장 안전자산이다라는 인식이 주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큰 시장이라고 하지만 미국에 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여전히 미국 경제력의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좀 지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자,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랑 거래를 하려면 무조건 달러를 써야 돼. 달러. 달러를 써야 돼. 우리는 달러만 받아. 우리는 엔화도 안 받고, 파운드도 안 받고, 마르크스도 안 받아. 우리는 달러만 받아. 달러만 취급해. 그리고 우리랑 거래를 하려면 너희들의 어떤 신용을 우리가 평가해야 돼. 너네가 우리한테 물건을 실제로 납품할 수 있을지, 또 우리에게 결제해 줄 걸 결제해 줄 수 있을지, 그거를 우리가 그 신용도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어? 평가 기준은 오직 하나야. 니네가 우리 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볼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달러 보유. 그죠? 우리가 IMF 때 여러분 아시죠? 달러 보유액이 그 기준 이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신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용 평가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죠? 이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나? 닉슨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 닉슨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달러가 세계 통화가 돼버린 거예요. 자, 세계 통화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과 거래하려면은 무조건 달러 거래가 아니면 안 돼요. 그죠? 달러로 결제받고 달러로 지불해야 되고, 그렇죠? 모든 것이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 나라마다 화폐의 가치가 다르죠. 환율이라는 게 생겨요. 환율. 여러분, 한국 돈을 미국 돈으로 바꿨어요. 그냥 바꿔줘요? 그냥 바꿔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기업이 어마어마한 돈을,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국가들도 보유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개인들도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1달러를 바꿔도 거기에 수수료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 수수료는 다 어디로 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네? 그 수수료를 누가 먹을까요? 물론 그 돈을 바꿔주는 은행도 일부 가져가죠. 근데 그 먹이사슬의 꼭대기엔 누가 있냐? 미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미국과 통상을 하려면 그 나라가 뭐예요? 달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가 그 나라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국제사회에. 그럼 어떻게 해요?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이 돈을 막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수수료 지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막 찍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야? 우리 달러 많이 사가. 우리가 대금 지급한 그 달러도 일정 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 그렇게 규칙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달러를 막 찍어내고 여러 나라들한테 그 달러 보유의 보유고를 높일 것을 요구하면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게 하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누가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짓일까요? 예? 양아치들이 하는 짓이죠. 예. 그렇죠, 여러분? 조직폭력배들이 사업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예. 조직폭력배들. 마피아들, 네. 중국의 상업회들이 또 이런 짓을 하죠. 여러분, 상업회가 장악한 상권에서는요, 상업회가 발행하는
그 뭐예요? 유가증권 같은 거를 가지고 여러분 거래를 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대요. 그거 아세요? 근데 그 역사는, 이런 역사는요, 오래전에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성전에서 쓰는 돈이 달랐어요. 그렇죠? 성전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환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에서만 유통되는, 재물을 바치려면 이 물건을, 니네가 그 재물을 갖고 오는 거 인정 안 해. 반드시 성전의 제사장들이 인증한 재물들을 써야 돼. 그런데 이거는 니네가 갖고 있는 돈으로 못 사. 성전에서 발행하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으로, 화폐로 환전해서 써야 돼. 자, 그걸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보시고 뒤집어 엎어버리셨죠? 이 시대에 미국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면 미국을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냐? 지금 한계에 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여러분 리먼 브라더스 미국의 금융위기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성장을 기조로 한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가 지금 와버린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겪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이잖아요. 처음에 잃어버린 5년, 10년, 20년, 지금 또 25년. 근데 계속 늘어난다고 하죠. 자,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요, 가장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예요. 그거 아시죠?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가장 충실한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여러분, 80년대 일본이, 그렇죠, 엄청났죠. 미국에서도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일본이 온다라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모든 걸 다 지배할 것이라고 했는데, 웬걸 90년대에 곤두박질 쳤어요. 그죠? 네?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그 저성장에 시달리고, 지금 또 인구 절벽까지 와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실제로 일본에 가면은 비어있는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그리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집안채 남겼다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형제들이 피 튀기는 그냥 상속 전쟁을 벌입니다. 네. 여자는 빠져. 여자는 자식도 아니냐? 하면서 그냥 난리 나지 않습니까?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법원에 싸우고. 유산상속 문제는 난리가 나죠. 근데요, 일본은 어떤지 아세요? 서로 안 가져가려고 싸웁니다. 서로 안 가져가려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걸 상속받으면 어떻게 돼요? 상속세, 보유세, 또 관리의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슬럼화가 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요, 서로 안 가져가겠다 싸운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증을 한답니다. 무슨 우리 같은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다가. 그런데요, 미국 내에 있는 NGO나 복지재단들이요, 부동산을 기부로 안 받는데요. 팔리지도 않고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올까? 그리고 미국에, 여러분 아세요? 일본이 지금 이제 원전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전기료나 수도세는 좀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근데 여러분, 일본의 생활비가, 도쿄의 생활비가 한국의 생활비가 싼 거 아세요? 엄청나게 쌉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쌉니다. 옛날에는요, 한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들어갈 때 한국에서 잔뜩 사들고, 예? 한국이 싸니까 그리고 들어갔잖아요. 요즘 거꾸로입니다. 그거 아세요? 거꾸로예요. 한국에 주재해 있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잠깐 갈 때마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예. 근데 사가지고 들어오는 걸 보면은요,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천만에 말씀입니다. 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옷. 예. 일본이 25년 동안에 일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를 보면,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성장 담론의 한계에 부딪힌 이제 이 성장은 끝났고 이제 저성장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 저성장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뭐예요? 아, 우리나라는 괜찮다,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 괜찮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요,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의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거를 지금 자꾸 국민들한테 이걸 자꾸 아니다, 아니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 제대로 된 경제 지표, 하도 엉터리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보면요, 우리나라도요, 이미 5년 전부터 저성장의 시대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 저성장을 인정하지 못하냐면, 이게 들어왔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걸 인정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다 하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막 더 급격하게 일본보다 무너지게 될까봐 지금 계속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와 국민을. 사실입니다, 이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본이, 여러분, 이 경제, 자, 일본이 우경화되는 거하고 이 불황이 25년 지속되는 거 동일해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아침에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국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 국민들의 불만이 나왔을 때 그 불만을 내부를 향하는 그 눈을 외부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경화되는 겁니다. 네. 중국과의 갈등, 북한과의 갈등, 대한민국과의 갈등, 그죠? 네. 그 아베노믹스라는 게 여러분, 일본 경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일본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완전히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실패. 그리고 여러분, 최경환 노믹스라는 게 있었죠? 네. 그게 아베노믹스를 한국화시킨 버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위기를 더 심화시켜버렸어요, 우리나라.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서민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중산층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앞으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한테 겁주고 싶지 않아서, 걱정을 끼쳐주기 쉽지 않아서, 목사님이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체감 경기상 느끼고 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일본하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결국 우리는 각자 도생해야 되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뭔가를 봐야 돼요. 지금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고, 최경환 노믹스가 실패하고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성장의 담론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한계가 이미 온 거예요. 그나마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때문에 지금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국가에서요, 경제 성장률이 최소한 3.5% 정도는 돼야 됩니다. 3.5%. 물가 상승률이 3.5%, 경제 성장률이 3.5%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의 특성상 항상 일정한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은. 예. 잉여 가치 때문에, 과잉 생산 때문에, 성장의 시스템 때문에 항상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물가 상승률은 항상 증가하게 돼 있어요. 일정 부분. 한 2%에서 3%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그 이상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렇게 되면 심각한 인플레이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인플레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인플레의 끝은 반대로 디플레가 오기 때문입니다. 경제 시스템 완전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 해체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이런 국가들이 처해 있는 위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왜 블랙시티를 감행한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더 이상의 성장의 시대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정사실화해야 됩니다. 자꾸 더 성장, 그러니까 뭐냐면, 야, 괜찮아. 한국은 괜찮아. 그래도 집은 계속 오르니까, 그래도 집을 사. 오를 테니까 사. 이게 뭐예요? 오른다는 게 뭐예요? 성장이죠. 성장할 테니까 사둬. 투자해. 근데 여기에도 경찰이 왔어. 근데 일본을 보세요. 일본. 그 남의 얘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중국도 심각합니다. 중국도 있잖아요. 부동산 버블이 무너져가지고요.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이러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은요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한 자본가들과 부동산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 수요자들 사이에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기싸움이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8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동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7, 8년 동안 그러니까 살 집이 필요한 사람은 살지만 더 이상 투자의 가치로서는 기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 무너지느냐? 내년에 18년도에 본격적으로 뭐예요?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에 와버려요. 수요와 공급이 깨져요. 이미 깨졌는데 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그 자본가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집을 몇 채씩 갖고 있고 수십 채씩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됐는데 그 한계선을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지금 올해에도 분양되는 아파트가 지금 수도권 근처에 8만 호 정도가 이게 공급이 된다는데 지금 분양 예상은 지금 그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에 써붙여 놓은 거나 신문에 나와 있는 지표를 보면 아니 근데 집값 멀쩡하다는데 여기 속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저는 경제신문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네. 저는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저는 실물 경제를 피부로 매일매일 매순간 느끼는 사람이에요. 정부가 발표한 거하고 신문에서 얘기하는 걸 믿고 사업했다가는 쫄딱 망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도 있고. 대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세요.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자기네 본사 건물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 거기 새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대기업들이 그러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그동안의 이 과잉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성장의 신화가 무너지고 이미 저성장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저성장.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최순실 사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거짓말하고 있고 정말 진짜 사기를 치고 있는데 아직도 어저께도 보니까 대통령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잖아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단호합니다. 네. 왜? 자기들이 그 시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유신 독재에 의한 독재라는 표현도 안 쓰죠. 유신 시대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는 피죽도 못 먹던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 산업화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다 이거야.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게 됐다는 거야.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 시대의 담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산업화의 가치를 가지고는 산업화의 어떤 그런 그 인식의 구조를 가지고는 미래를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대안적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안경제라는 말 들어보셔야 됩니다. 착한 소비니 협동조합이니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니.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10여 년 전부터 엄청나게 그게 사실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육성된 건데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성장 시대는 끝나고 전 세계는 이제 저성장의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했어요. 이미 신년 그 연설 이렇게 보면 나와요.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해 버렸어요. 네. 이제는 끝났다.
기가 세우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저성장의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하면서 장기 불황을 맞고 있는 유럽과 일본의 예를 비추어서 그러면 그 대안적인 경제 활동은 무엇이냐, 대안적인 삶은 뭐냐 라고 연구해 봤을 때 나왔던 것들이 착한 소비 운동, 대안 경제 운동,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육성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됩니까? 하나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냐면 이 사회적 기업이나 뭐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이나 이런 것은 대안적 대안적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성장을 성장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에 대한 대체물, 대안으로서 이것이 만들어진 건데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러다 얘가 쪼리를 멈춰있는 성장을 계속 아니야 못해. 지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걸 들여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자동차 갈아입어. 근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이건 안 되나 보다 하고 또 이게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없어졌는데 사실은 그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다른 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사회적 경제라는 거, 대안 경제라는 거, 협동조합이라는 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스템에 반하는 것들이에요. 공유경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회적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 예.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 저성장을 돌파하고 다시 성장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궁여지책, 도구로서 그걸 들여온 거예요. 그걸 활용한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자, 왜? 제가 그걸 해봤으니까 아는 거죠. 네. 제가 영국을 가보고 유럽을 가서 실제로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주체들 그리고 그 운동의 현장을 가보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미 한계가 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애덤 스미스의 고향이잖아요. 산업혁명의 시작점인 영국이잖아요. 영국은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한계에 왔다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영국은 자본주의 시스템, 더 이상 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어요. 블랙시트를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그 유럽연합의 그 기조가, 기본적인 기조가 미국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유럽연합의 유로화의 가장 최대 수혜국이 누구죠? 독일이에요. 독일은 돈 벌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봅니다. 이 기조에 의해서. 게다가 독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건실한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동집약적 산업은 제3세계에 다 가 있고, 예? 고부가가치 산업체는 다 갖고 있잖아요, 독일은. 예? 거기다 금융 시스템까지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미국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예? 우리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닌 사람이 지금 대통령에 앉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요, 이런 배경에서 트럼프를 보잖아요. 트럼프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트럼프는요, 지금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 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공장 세우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우리 물건 안 사주면, 우리 돈을 통용시키는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 물건을 안 사주면 니네 물건도 안 사. 이렇게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 말이, 여러분,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돌발 발언을 하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오랫동안 기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투자 개발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는요, 이런 가시들이 돋쳐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자기네들이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왔던 세계 경제는,
그리고 그 시스템에 충실해왔던 일본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야, 이런 하늘가 진짜 이것도 뭐. 지금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판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결국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성장을 전제로 한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수정될 거예요, 이제. 수정되는데, 성장을 전제로 한 자본주의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경제 정책가들이 발표하는 글이나 뉴스나 책을 보면 결국은 이제 저성장의 시대를 기정사실화하는, 저성장을 전제로 한 자본주의의 수정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재편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지금 태어나고 자란, 여기 나이 70 넘으신 분 없죠?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 시대가 이 성장을 기반으로 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장을 우리는 경험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 살아왔던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우리 이제 앞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말이에요. 한국의 무슨 교회 뭐 성장 부흥이 뭐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저는 그 말 믿었는데요. 제가 근데 근대 교회사 책을 찾아보니까요, 그런 유래가 널렸더라고요. 사회가 발전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교회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때 지금도 우리 한국에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각광을 받잖아요.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성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있나요? 교회가 지금 사람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거는 교회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 사회적 요인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저성장 시대에는요, 교회도 저성장하고요, 고성장 시대에는요, 교회도 고성장하더라고요. 그냥 사회적 현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성장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는 그래서 이 대안이 뭐냐? 여러분, 그 대안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북유럽 국가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북유럽 국가들. 여러분, 북유럽 국가가 지금 많은 서방 국가들이 모범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죠? 모범으로 삼고 있고, 또 그들의 어떤 그 시스템,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을 본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성장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을 여러분 두 군데서 찾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북유럽 국가, 북유럽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어떤 데들 있죠? 네? 뭐 스웨덴, 또 노르웨이. 요즘 핀란드는 아니에요. 핀란드는 그 노키아 그 사태 때문에 급격하게 자본주의로 전환했다가 그냥 나라 전체가 폭망해가지고 지금 핀란드도 지금 휘청휘청합니다, 사실은. 북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재미있습니다. 어디죠? 쿠바. 네. 쿠바입니다. 제가 아마 몇 차례 제가 이 쿠바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나이 들어서 여러분 가장 많이 돈을 쓰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예? 미국도 고령화 사회고, 이미 고령화 사회예요, 미국도 사실. 그리고 어디입니까? 일본도
뭐 초고령화 사회죠. 우리나라도 지금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돼요. 가장 많이 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평생 번 돈을 갖다가 나이 들어 의료비로 다 써버린다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열심히 자전거 타고 네? 조깅도 하고 건강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해놔야 그 나이가 돼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엄청 지금 여러분 오바마 케어를 지금 이제 취소하겠다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이거 하게 되면 원성 많이 들을 거, 또 트럼프가 미국 사회에서 공적이 된다는 거 모를까요? 아는데도 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엄청나게 국가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감당해서는 경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바마 케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개인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의료비를. 제 친구도 하나 있잖아요. 존스 홉킨스 대학 3년 동안 병원 다니다가 병원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미국 살던 아인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대체의학과 남원에 가서 그 유명한 거 뜸 뜨는 그 의사한테 뜸 받고 그거 엄청 비싸거든요 사실. 야 그거 비용 많이 들지 않냐. 야 미국의 병원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너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자도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느냐. 야 병원 치료받다 거덜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인 줄 아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땄던 사람이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려고 해요. 네.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북유럽 사회국가하고 이 쿠바, 특히 쿠바는요 이 의료 혜택이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국민 5명당 주치의가 1명씩 있어요. 우리가 가정의학과 가잖아요. 네? 가정의학과 그 의사 선생님이 5명당 한 사람이에요. 다 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순회하면서 정기 검진을 해요. 피도 뽑고 혈압도 재고 당뇨도 재고 총재기로 진찰도 하고. 사실 북유럽 사회국가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쿠바가 굉장히 못 살고 가난하고 그렇죠? 그죠? 미국에 50년대 60년대 돌아다니던 포드 자동차가 아직도 거긴 돌아다니고 있고. 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문명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그를 가장 문명률이 적은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쿠바입니다. 아세요? 모르셨죠? 네. 여러분 국가가 국민에게 의약품을 지급하는 나라가 쿠바입니다.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저평가를 하는데 이 쿠바라는 나라가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리고 쿠바는 뭐 어때요? 미국의 금수 조치에 의해서 그렇죠? 완전히 고립을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쿠바는요 완벽하게 그 50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완벽하게 자립자족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외국과 무역하지 않아도 살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쿠바가 많은 남미 국가들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북유럽 사회국가는 유럽 국가들의 유럽 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특히 동유럽 쪽에 있는 그 신생 그 공업국들이 모델로 삼는 것이 이 북유럽 사회주의 국가고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모델로 삼는 게 쿠바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쿠바하고 같이 다시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쿠바가 다시 손잡아줘 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대로 뒀다가는 어떻게 돼요? 네? 미국이 뭐예요? 남미 대륙, 중남미 대륙 전체에 뭐예요? 네? 거기가 사회주의화 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미국이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중남미에 있는 그 가난한 여러 국가들의 뭐예요? 사회적 모델을 이 개혁 모델을 쿠바의 모델을 지금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쿠바를 고립시켜 놨는데
오히려 그 고립시켜 놓은 것이 자족 국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쿠바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쿠바는 뭐예요? 니네가 자꾸 이렇게 조건을 달면 안 해. 우린 지금까지도 그런 거 필요 없었어.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북유럽 사회주의 국가하고 이 쿠바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추워요. 그렇죠? 기후도 다르고요. 그렇죠? 완전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 동일한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 어떤 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느냐? 단순한 삶. 오늘 주제로 한 단순한 삶. 여러분, 그 이케아 가구의 특징이 뭘까요? 그 북유럽 그 가구 회사잖아요. 단순한, 심플한. 이케아. 스웨덴 거죠, 스웨덴 거. 여러분, 세계적으로 그 각광을 받고 있는 레고가 어느 나라 겁니까? 그죠? 거기도 북유럽권에 이제 있는 거죠. 영향을 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우리 그 스마트폰의 그 게임들 있잖아요. 세계적인 게임들.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게임 회사도 다 어디에 있죠? 그러면 그 게임 회사의 본사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다 북유럽에 있습니다. 북유럽에 있는. 예?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모바일 그 게임들 유명한 것들. 자, 여러분 이 두 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단순한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삶. 여러분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미니멀리즘이 유행하게 된 것도 이 북유럽이잖아요. 그죠? 북유럽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미니멀리즘. 그죠? 미니멀리즘이 뭔지도 모르고 그 북유럽풍의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을 잔뜩 갖다 놓으면 그게 미니멀리즘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단순한 삶이에요. 이 단순한 삶이 미니멀리즘이에요, 여러분. 그죠? 미니멀리즘의 핵심은 뭡니까? 뭐예요? 소유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공유 경제고, 그게 사회적 경제고, 그렇죠? 그건 뭐예요? 잉여 가치가 필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남는 거 필요 없어요. 과잉의 문제를 해결. 모든 것은 과잉이 문제한 거, 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북유럽 사회주의 국가는요, 북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는 뭐냐? 자, 개인이 필요한 만큼 써라 이거예요. 쓰고 남는 잉여 가치와 과잉된 거는 생산이 과잉된 것들은 전부 다 국가에 귀속을 시키겠다. 이게 북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핵심이에요. 쿠바는 뭐예요? 아예 그거 자체가 없어요. 과잉이. 그러니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그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국가를 이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결국 뭐냐? 성장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무너지면서 저성장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북유럽 시스템, 쿠바의 시스템을 도입하자. 여러분,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도입을 해봐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영향을 끼치려면, 변화를 일으키려면 결국은 뭐냐? 우리의 국민들이 또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처럼 살아야 돼. 그것은 단순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워할 것은 아니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걸 넘는 것은 다 죄다, 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이해하기로 한 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기로 한 것을 결정한 것을 아니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아니오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해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최순실이나 그 인간들이 불려 들어간 사람들이 왜 거짓 증언을 할까요? 왜 이해할 것을 아니오하고 있고 아니오할 걸 이해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죠. 그죠?
탐욕이라는 게 뭐 욕심이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걸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워할 걸 아니워하지 못해요. 여러분, 단순한 삶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죠?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자,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해요. 대표님이세요? 네. 커피가 1kg에 3만원 맞아요? 전화가 와요. 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막 생각이 복잡해. 이 사람한테 3만 5천원 부를까? 네. 3만원 맞아요? 아니오라고 해야 되나?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럴까요? 네? 타락한 목사라서? 욕심. 순간 욕심이 작용합니다. 딴 데는 얼만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욕심이죠. 왜 우리가 이해할 걸 이해라고 못할까요? 왜 아니오할 걸 아니오라고 말을 못할까요? 왜 이해해야 될 것을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아니오라고 해야 할 것을 예라고 얘기할까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악이다. 단순한 삶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드러내버려야 합니다. 자,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원칙이 제가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에도 아주 부합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짓죠. 자,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거창하게 말하면 우리가 저성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찾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라. 보통 우리는 내가 뭘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너 뭐 할 거야? 결정해. 선택해. 이렇게 우리는 해왔는데, 이 발상이 그것 자체가 뭐야? 성장주의의 담론에 근거한 얘기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고 의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나는 차를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차를 갖지 않겠다. 이것도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원칙으로 세워야 돼요. 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원칙. 그래야 미니멀한 삶, 단순한 삶, 이 저성장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유명한 사상가가 그런 얘기했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선택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것인가이다 라고 말한 사상가가 있는데, 그 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께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고 성별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게 필요한 것을 우선. 이것도 잘 봐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라. 자본주의는 뭐예요, 여러분?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비도요, 여러분, 좋은 소비가 있고 나쁜 소비가 있어요. 좋은 소비는 뭐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소비하는 것이고, 나쁜 소비는 우리한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소비하는 거예요. 지금 과잉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잉여가치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게 결국 뭐예요?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넘치는 것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건강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 또 그죠? 또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겨요. 근데 내게 필요한 것을 잘 선별해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건강해지잖아요. 여러분 건강 관리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잠시 다니던 헬스클럽에 이런 표가 있어요. 운동만 하고 식사 조절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건강한 돼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거울에. 제가 딱 봐도 건강한 돼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운동 끝나고 나서 아주머니도 왜 이렇게 먹어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운동하기 전에도 먹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 먹고 그리고 가면서도 먹고 또 뭐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러니 뭐 어떻게 돼요? 건강한 돼지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필요한 만큼만 먹어요.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게 내게 필요한 건가? 이걸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저거 원해. 저거 갖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저거 입고 싶어. 저거 소유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이게 내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저는 이 문장을 딱 보면서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라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뭘 원하지? 난 한번 그걸 찾아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원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은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아직 못 찾아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아직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결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정의 문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원해.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거야. 결정이 있어야 된다. 결정이 돼야 그 결정에 따른 행동이 이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이 결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해야 될 곳에서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요! 라고 할 때, 얘인가? 하고 머리를 긁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라.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라. 이 세 가지가 단순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이고, 그리고 좀 거창하게 말해서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내가 살 저성장의 시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저성장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원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여기서 넘어서는 것은 다만 악일 뿐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대입해보는,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